반갑습니다.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신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한 어느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귀족의 초대를 받아 화려한 만찬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테이블에는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빛만 관찰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쇼펜하우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12명과 식사했으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모임에 다녀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쏙 빠지고 집에 돌아와서 한숨만 나오는 날 말입니다. 요즘 모임에 다녀오면 유독 피곤하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들 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견디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진정한 벗을 젖에 두는 것은 그 자유를 배가시킨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되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꿰뚫어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고 또 관찰한 끝에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달려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약점을 알고도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 내 치부를 알면서도 모른 척 묻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약점을 알아낸 순간 그것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내 노년의 행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60대 후반 김영자 씨는 오랫동안 동네 등산 모임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새벽마다 뒷산에 올라 땀 흘리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게 일주일에 3번. 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김영자 씨에게는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김영자 씨는 그만 말실수를 하고 맙니다. 술 기운에 마음이 풀어져서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빚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자 씨는 취기가 확 달아나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자 씨는 모임에 나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갔으면 어쩌나, 뒷담화, 안주거리가 되어 있으면 어쩌나. 일주일을 꼬박 고민하다가 결국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70대 초반 박순덕 씨가 김영자 씨를 보자마자 팔짱을 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자야, 오늘 날씨 좋다. 빨리 올라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등산하는 내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고 내려와서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순덕 씨가 아무 말하지 않은 것, 그 침묵이 세상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던 겁니다. 며칠 뒤 김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그날 내가 한 이야기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요? 박순덕 씨는 김영자 씨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그 한마디에 김영자 씨는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돌덩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연구진이 자기 노출과 신뢰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치명적인 비밀을 상대방에게 털어놓게 한 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비밀을 들은 상대가 충고하거나 비판하거나 놀라운 표정을 지었을 때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오히려 더 치솟았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비밀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라고만 반응한 상대와 대화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가 누군가 그 짐을 슬며시 내려준 것 같은 효과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사람은 조언이 아니라 수용을 원한다. 내 약점을 들켜도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마음의 갑옷을 벗는다. 약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약점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내 아킬레스건을 손에 쥐고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귀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불행에 깊이 공감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우정을 가진 자다. 대부분의 사람은 친구의 불행을 들으면 은밀한 만족감을 느끼지만 참된 벗은 오히려 자신의 아픔처럼 가슴 아파한다. 박순덕 씨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박순덕 씨도 그날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 씨 자신도 젊은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휘청거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박순덕 씨도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했다가 그 이야기가 퍼져서 한동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었습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박순덕 씨는 김영자 씨의 비밀을 지켜준 겁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연륜이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도 묵묵히 들어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영자 씨는 그 뒤로 박순덕 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등산 모임에서 만나는 편한 언니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박순덕 씨 생신 때는 꼭 미역국을 끓여다 주었고 박순덕 씨가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쉬는 날에는 대신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가 되니 등산 모임의 다른 사람들도 두 사람의 우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저 두 분은 진짜 자매 같아 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구나. 서로의 아픔을 묵묵히 감싸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이구나. 반대로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반짝이며 정말? 하고 되묻는 사람. 그 사람은 공감하는 게 아니라 수집하는 겁니다. 내 약점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캐묻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그것을 퍼뜨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날씨 이야기만 하시고 마음의 문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당신, 살다 보면 내 치부를 들켜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상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따뜻한 침묵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편입니다. 두 번째, 밥값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보다 내 시간을 금처럼 아껴주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60대 초반 정민우 씨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창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상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사이였는데 문제는 이 한상철 씨가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3시에 만나기로 하면 3시 반은 기본이고 심하면 4시가 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왔어? 차가 좀 막혀서 라며 태연하게 앉습니다. 정민우 씨는 매번 식당 앞에서 혼자 서성이며 30분, 40분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겨울에 칼바람 맞으며 기다린 날도 있었고 여름에 땡볕 아래 줄줄 땀 흘리며 기다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정민우 씨는 늘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민우 씨가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합병증 오면 위험합니다. 하는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호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강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 소중한 시간을 식당 앞에서 허무하게 서성이며 보내도 되는 걸까? 마침 그 무렵 정민호 씨는 도서관 독서 동아리에서 만난 60대 중반 이재호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이재호 씨는 사람됨이 참 달랐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늘 10분 먼저 가서 기다렸고 정민호 씨가 도착하면 미리 따뜻한 차를 시켜놓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정민호 씨가 5분 정도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가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재호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기다리면서 책 읽고 있었으니까. 근데 형, 뛰지 마. 위험해. 그 한마디에 정민호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상철 씨는 30분을 늦고도 미안한 소리 한마디 없는데 이재호 씨는 내가 5분 늦자 오히려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구나. 그날 정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미국의 저명한 대학 연구진이 시간 존중과 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타인의 시간을 습관적으로 빼앗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유격체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자신보다 아래에 놓고 기다리게 해도 괜찮은 존재로 분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담당하는 영역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인격이다. 상대방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비단 늦는 것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날까지 만나기로 해놓고 당일 아침에 오늘 좀 힘들어서 하며 슬쩍 빠지는 사람.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나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나이에 외출 준비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침부터 옷 골라 입고 머리 매만지고 차비 마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려는 참인데 갑자기 취후 연락이 오면 그 허탈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게 만드는 사람은 내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약속을 함부로 잡지도 않지만 한 번 잡은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 나이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30분, 1시간씩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내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민호 씨는 그 뒤로 한상철 씨와의 만남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끊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상철 씨는 정민호 씨가 만남을 줄여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왜 안 만나느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재호 씨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이재호 씨는 시간만 잘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에 만날 때 건강에 좋다는 차를 사왔습니다. 정민호 씨가 손주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걱정거리를 말하면 같이 고민해 주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래 만났다고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30년을 만나도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닌 겁니다. 반면 2년을 만나도 내 시간과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항상 늦으면서 미안한 줄 모르는 사람, 내 시간을 빼앗으면서 자기만 편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약속 시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과의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한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공정한 재산이며 그것을 함부로 빼앗는 자는 도둑과 다름없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내 시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야속한 기다림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시간을 금쪽같이 아껴주는 사람, 내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와서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남은 세월을 따뜻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말없이 내 푸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의 진짜 마음. 사람은 누구나 속마음을 꺼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많아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중간에 끼어들어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원치 않는 추구를 쏟아냅니다. 70대 초반 최정자 씨는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큰면 며느리가 명절 때마다 시댁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게 훤히 보였지만 최정자 씨는 내색하지 않고 꾹꾹 참았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해 추석이 끝나고 며칠 뒤 최정자 씨는 오래된 동네 친구인 60대 후반 한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 마주 앉자마자 최정자 씨는 참았던 이야기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숙아, 나 이번 추석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 최정자 씨는 며느리가 차례상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기 싫어했다는 이야기, 아들이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한참 동안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한미숙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봐 라는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많이 서운했겠다, 속상했을 텐데, 이 말만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최정자 씨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한숨을 크게 쉬자 한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야, 많이 힘들었지? 오늘 실컷 이야기해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또 답답하면 언제든 전화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았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정자 씨는 명절 내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신기하게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한미숙 씨가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들어준 것뿐인데 마음이 놀랍도록 편안해진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최정자 씨에게 또 한 번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허리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면서 며느리에게 도와달라는 말도 차마 못 꺼내고 최정자 씨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때도 한미숙 씨는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찾아와서 정자야, 밥 먹었어? 한마디 하고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준 겁니다. 최정자 씨가 미숙아, 나 너무 힘들다 하면 그래, 힘들지 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미숙 씨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최정자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누군가 내 감정을 온전히 받아준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위안이 들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은 문병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자씨, 그래도 남편분이 집안일을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 운동을 좀 시켰어야지. 위로하러 온 건지 따지러 온 건지 모를 그 말에 최정자 씨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한테 두 번 다시 송이야기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힘들어서 하소연했더니 오히려 잘못을 지적당한 적. 네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뒤늦은 충고.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죠. 나는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한 건데 왜 자꾸 내 잘못을 찾으려 하는 걸까?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입을 다물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들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학 심리학과에서 적극적 경청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가장 힘든 경험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절반의 참가자에게는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경청하는 상대를 배치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중간중간 충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대를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공감하며 들어준 상대와 대화한 참가자들의 뇌에서는 강력한 진통물질이 분비되었습니다. 마치 진통제를 투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반면 충고를 받은 참가자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괴로울 때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다. 내 감정을 판단받지 않고 온전히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치유자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보통 인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싶고 내가 겪은 비슷한 경험을 늘어놓고 싶은 욕구를 꾹 참아야 합니다.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입이 하나요, 귀가 둘이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자연의 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는 그저 곁에서 들어주는 것이다. 당신, 가끔은 세상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한 사연이 가슴에 꽉 차오를 때가 있죠.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형제한테도 말 못하는 그 서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긴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는 벗이 곁에 있다면 그 침묵의 온기가 100마디의 위로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비워주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편안한 미소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4번째, 잘 나갈 때 박수치는 사람보다 아플 때 안부 묻는 사람. 사람의 진심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할 때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쓰러졌을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60대 중반 박현숙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꽤 잘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현숙이네 집은 돈 잘 버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주변에 사람이 늘 넘쳤습니다. 교회 봉사 모임에서도 박형숙 씨는 인기인이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후원금을 내고 모임 뒤풀이 비용도 자주 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갔지만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형숙 씨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언니 하며 꼬리치듯 따라다니던 모임 회원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문병을 온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약속을 취소하고 나중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박형숙 씨는 쓸쓸했습니다. 내가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좋다 하더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마치 내가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 피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야박할 수 있구나 싶어 밤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더니 평소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같은 동네 70대 초반 송말순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나 미역국 끓여왔어.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너 요즘 밥 제대로 먹고 다니냐? 박현숙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송말순 씨는 평소 모임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분이었습니다. 후원금도 크게 낸 적 없고 뒤풀이에서 목소리 높인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남들 다 등 돌린 이 시기에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그날 이후 송말순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해놓은 게 많아서 그래. 부담 갖지 마. 매번 그렇게 말하며 반찬통을 놓고 갔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할 때도 있었고 박현숙 씨가 울면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기도 했습니다. 송말순 씨의 따뜻한 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재활이 시작되자 송말순 씨는 틈날 때마다 병원에 와서 박현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과일을 가져왔고 때로는 그냥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같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박현숙 씨가 병원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송말순 씨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현숙아, 나도 10년 전에 남편이 큰 수술을 했어.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지나가더라. 지금은 남편이 나보다 더 건강해. 그 한마디가 박현숙 씨에게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주변에 있던 사람은 100명이 넘었는데 내가 쓰러졌을 때 곁에 남은 사람은 달랑 1명이었어요. 근데 그 1명이 100명보다 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별일 없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찾아올까? 내가 돈이 없어지면 누가 남아있을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인연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관계란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미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역경 속의 사회적 지지와 인간 심리에 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수천 명의 사회적 관계를 추적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성공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 중 70%는 겉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쟤는 잘 되네 하는 비교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반면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다가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이 타고난 공감 능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능력.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심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쁜 일을 나누면 질투가 되기 십상이지만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것은 마음이 맑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는 그 한 사람이 평소 100번 밥 사주는 사람보다 1000배 더 소중합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타인의 진실한 온기에서 온다. 기꺼이 타인의 짐을 나누어지는 자. 그가 바로 참된 벗이다. 당신, 몸이 아프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마음도 덩달아 서러워지죠. 평소 잘해줬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그 배신감은 병보다 더 아픕니다. 하지만 그 춥고 서러운 밤에 잘 지내냐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현관문 앞에 놓인 따뜻한 반찬 한 통이 당신의 삶을 다시 포근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야박해도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후반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귀한 인연들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곁에 계시다면 정말 든든하시겠죠?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아, 이 사람이 내 곁에 귀인이구나 싶은 분이 떠오르셨다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어쩌지? 왜 내 주변에는 이런 귀한 인연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귀인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옷장이 필요 없는 옷으로 꽉 차 있으면 새 옷을 넣을 수가 없죠. 옷장 정리를 해서 안 입는 옷을 과감하게 빼내야 새 옷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정리해야 진짜 소중한 인연이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보다 내 에너지를 조용히 빨아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 나를 걱정하는 척, 나와 친한 척 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유형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모르고 계속 곁에 두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놓치시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정 때문에, 오래 알고 지냈다는 미련 때문에 안고 가다가는
내 노년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이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5번째,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며 자기를 높이는 사람. 세상에는 칭찬인 줄 알고 들었는데 나중에 곱씹어보면 기분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겉은 친절한데 속에 가시가 박혀있는 말.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내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60대 중반 이순희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센터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시작한 취미인데 같은 반 60대 후반 조경숙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조경숙 씨는 말솜씨가 좋고 사교적이어서 모임에서 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사이였습니다. 노래교실 끝나면 같이 점심 먹고 시장도 같이 보고 이런저런 수다도 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순희 씨는 조경숙 씨와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순희 씨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노래교실에 갔습니다. 기분 좋게 나온 건데 조경숙 씨가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이순희 씨, 오늘 옷 참 편해 보인다. 나는 이런 스타일은 잘 안 입는데 이순희 씨한테는 잘 어울려. 언뜻 들으면 칭찬 같지만 곱씹어보면 묘하게 자기는 저런 옷은 안 입는다는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순희 씨가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말했더니 조경숙 씨가 웃으며 받아칩니다. 잘 됐네. 우리 손주는 요즘 영어 학원이랑 피아노 학원이랑 바빠서 상 받을 시간도 없더라. 축하하는 척 하면서 슬쩍 자기 손주 자랑을 끼워 넣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순희 씨가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조경숙 씨는 자기는 더 좋은 데 다녀왔다고 했고 이순희 씨가 건강 보조식품을 추천하면 자기는 더 비싸고 좋은 걸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번 은근히 비교당하는 느낌이었지만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니 화를 내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순희 씨는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새 옷을 사도 조경숙 씨 앞에서 입기가 꺼려졌고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말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또 비교당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입을 다물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노래교실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순희 씨의 딸이 엄마의 표정이 어둡다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노래교실 다니면서 더 밝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순희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조경숙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만나지 마. 그 사람은 엄마를 깔아뭉개서 자기가 높아지는 맛에 엄마 옆에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희 씨는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지, 왜 자꾸 주눅이 들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이순희 씨는 딸의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노래교실에서 조경숙 씨를 만났을 때 평소처럼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경숙 씨는 이순희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회원이 새 가방을 사왔다고 자랑하면 예쁘다. 나는 그 브랜드 말고 다른 데 거 쓰는데 가죽이 달라. 하고 받아쳤습니다. 누군가 맛집을 추천하면 거기 갔었는데 그저 그래. 내가 아는 데가 더 맛있어. 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매번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이순희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조경숙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스스로가 너무 불안한 사람이구나. 항상 자기가 최고여야 하고 누군가 자기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해가 되니 화도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노래교실은 계속 다니되 조경숙 씨와의 개인적인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여나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 옷을 입어도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좋은 일이 생기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래교실 가는 길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은근히 비교하고 내가 뭘 해도 자기가 더 낫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채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웃으면서 말하거든요. 칭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곱씹어보면
비아냥이었던 그 말들. 이런 사람의 말에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불편함을 느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연구진이 수동적 공격성이라 불리는 심리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은밀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파고든 겁니다. 연구 결과 이런 사람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깊고 지독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남을 공격하면 나쁜 사람으로 찍힐까봐 두렵기 때문에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말, 걱정인 듯 걱정 아닌 말로 교묘하게 상대방을 짓누르릅니다. 연구진은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런 은밀한 비교와 깎아내림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난을 들은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대놓고 욕하면 화라도 내고 싸울 수 있지만 은근한 비하는 내가 왜 기분 나쁜지조차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 곁에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열등감은 전염병과 같아서 옆에 오래 있으면 나까지 초라하고 우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눅들고 남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언제나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한다. 이는 자기 안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가면이다.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자는 그 본성이 악마와 가까운 자다. 여러분, 남의 뾰족한 말에 베어 상처받고 밤잠 설친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분명 웃으면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하며 이불 속에서 뒤척인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못난 말과 행동은 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독이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편안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6번째, 받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고 거절하면 화를 내는 사람. 세상에는 베풀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오히려 배은망덕하다며 화를 내죠. 이런 관계를 계속 끌고 가면 내 마음도 지각도 텅텅 비어버립니다. 70대 초반 김철수 씨는 은퇴 후에 동네 바둑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호회에서 만난 60대 후반 유병호 씨와는 거의 매일 바둑을 두는 사이였습니다. 바둑 실력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해서 김철수 씨는 유병호 씨를 아주 편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돈과 관련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둑을 두고 나면 점심을 같이 먹곤 했는데 유병호 씨는 한 번도 지갑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턱 쏠게 하며 김철수 씨가 자연스럽게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유병호 씨가 살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유병호 씨는 계산할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는 척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유병호 씨가 밥값을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점점 불편해졌지만 같이 바둑 두는 사이에 돈 이야기하기가 쑥스러워서 참았습니다. 밥값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병호 씨는 김철수 씨에게 부탁을 참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아들네 이사할 때 차 좀 빌려달라. 병원 갈 때 태워다 달라. 컴퓨터 고장났는데 와서 좀 봐달라. 김철수 씨는 정이 있는 사람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병호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친척 결혼식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것도 차를 몰고 가야 하는 먼 거리. 마침 그날 김철수 씨는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기로 예약한 날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미안하지만 그날은 안 된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씨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부탁을 한두 번 하나? 그동안 내가 형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 정도도 안 해줘? 형 좀 변한 거 아니야? 많이 섭섭하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김철수 씨에게 섭섭함을 쏟아낸 겁니다. 김철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밥을 몇 번을 사줬고 차를 몇 번을 빌려줬고 시간을 얼마나 쏟았는데 한 번 거절했다고 변했다고 하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바둑 친구를 잃는 게 아깝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김철수 씨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은 당신 친구가 아니에요. 당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절 못하는 걸 이용하는 거라고요. 김철수 씨는 아내의 말에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함께 바둑을 두던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안 만나겠다고 하면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조용히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유병호 씨에게 밥을 사준 횟수, 차를 빌려준 횟수, 부탁을 들어준 횟수,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반면 유병호 씨가 김철수 씨에게 해준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커피 한 잔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바둑 동호회는 계속 다니되 유병호 씨의 부탁은 더 이상 무조건 들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유병호 씨는 예상대로 화를 냈습니다. 형이 변했다며 투덜거렸습니다. 두 번째 거절했을 때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거절했을 때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병호 씨가 슬슬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 유병호 씨는 김철수 씨 말고도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 옮겨다니며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유병호 씨에게 친구가 아니라 편리한 도구였구나. 쓸모가 없어지니까 바로 다른 도구를 찾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관계가 있으신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해주는 것은 많은데 돌아오는 것이 없는 관계. 한번 거절하면 너 변했다며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의를 소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거절해도 이해합니다. 사정을 말하면 당연하지, 네 사정이 더 중요하지 하고 받아줍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거절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연구진이 나르시시즘적 대인관계 착취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호의를 고맙게 느끼지만 그 호의가 반복되면 뇌가 이것을 상대방의 의무로 재분류해버립니다. 마치 매달 받는 월급처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가 끊기면 감사함이 아니라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 반응이다. 끊임없이 베풀기만 하는 관계는 반드시 착취의 관계로 변질된다. 이런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입니다. 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만만한 호구 취급을 받게 됩니다. 거절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무가치한 것에 귀한 것을 허비하는 것이다. 아무리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평생 남을 위해 베풀기만 하느라 정작 내 몫은 챙기지 못했던 헛헛한 마음.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믿으며 참고 또 참았던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과 넉넉한 호의를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그 따뜻함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7번째, 내 비밀을 동네방네에 떠벌리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총도 칼도 아닙니다. 입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믿고 털어놓은 비밀이 엉뚱한 곳에서 되돌아올 때 그 배신감은 뼈를 깎는 것보다 아픕니다. 60대 후반 윤정숙 씨는 시장 상인의 부녀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녀회에서 60대 중반 강미경 씨를 만났는데 강미경 씨는 말이 많고 부침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활달한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강미경 씨와 가까워지면서 윤정숙 씨는 조금씩 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에 집에만 있으면서 매일 술만 마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부 사이가 많이 서먹해졌다는 이야기.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김정숙 씨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강미경 씨에게만 털어놓은 겁니다. 강미경 씨가 언니 마음 이해해. 나한테만 말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해. 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뒤였습니다. 윤정숙 씨가 시장 다른 구역 상인 모임에 갔더니 평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넌지시 말하는 겁니다. 윤정숙 씨, 남편분이 요즘 많이 힘드시다면서? 부부 사이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윤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인데 강미경 씨,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정숙 씨는 밤새 잠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 수치심, 분노가 뒤엉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절대 안 말한다고 약속해놓고 내 가장 아픈 곳을 남의 술안주로 내놓다니. 며칠 뒤 윤정숙 씨는 강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한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했지? 강미경 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내가 걱정이 돼서 한두 명한테만 살짝 물어본 거야. 언니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거지. 나쁜 뜻이 있었겠어? 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는 포장까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윤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니.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퍼뜨렸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 변명인지 강미경 씨 본인은 모를 겁니다. 윤정숙 씨는 그날 이후 강미경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은 건 아닙니다. 도녀의 일로 만나면 인사는 하되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시장 이야기, 텔레비전 이야기만 했습니다. 강미경 씨는 처음에 언니, 왜 요즘 나한테 서먹해? 하고 물었지만 윤정숙 씨는 그저 웃으며 아니야, 바빠서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강미경 씨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스를 찾아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친한 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비밀도 동네방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숙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발 늦었으면 더 큰 피해를 받겠구나. 마음 아프지만 일찍 정리하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입이 가벼운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건 나만 아는 건데?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슬슬 꺼내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의 비밀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이건 나만 아는 건데? 하며 말하고 있을 겁니다. 남의 비밀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내 비밀을 주지 마십시오. 미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가십, 즉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위가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의 치부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뇌에서는 강력한 쾌락 물질이 분비되었습니다. 즉, 남의 비밀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중독성 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이 쾌감은 자신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권력감에서 나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남의 비밀에서 쾌감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면 반드시 퍼진다. 예외는 없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절대 깊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그 사람의 오락거리로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비밀을 지켜달라는 약속은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은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절대 비밀인데 하면서 한두 명에게 말합니다. 그 한두 명이 또 한두 명에게 말하고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온 동네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더욱 뼈에 사무칩니다. 비밀을 지키고 싶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보다 더 현실적인 충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사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말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제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입니다. 내 약점을 알고도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사람. 내 아픈 이야기를 듣고도 따뜻한 침묵으로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비밀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비밀을 지키고 싶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네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 비밀을 남이 지켜주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은 한번 뱉으면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다. 당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참 아프고 시리지요. 그 사람만 믿고 꺼낸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나갔을 때의 그 모멸감, 그 수치심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는 아직 당신의 비밀을 묵묵히 무덤까지 가져가줄 진실한 벗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 소중히 지키십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보물입니다. 8번째,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 세상에는 만나기만 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 불만, 한숨뿐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60대 초반 최영호 씨는 은퇴 후에 아파트 단지 내 게이트볼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이웃들과 친목도 다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호회 회원 중에 60대 후반 임재만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임재만 씨는 만나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에 불만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너무 덥다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운동을 못한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했고 아파트 관리비가 오른다고 했고 며느리가 전화를 안 한다고 했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영호 씨도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불편한 게 당연하고 답답한 이야기 좀 나누는 게 뭐 어때서?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보통 기분이 상쾌해야 하는데 임재만 씨와 짝이 되어 운동한 날에는 기분이 오히려 더 처졌습니다. 1시간 동안 게이트볼을 치면서 귀에 들리는 것은 불평과 한숨뿐이었으니까요. 이 나이에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자식들은 효도할 줄을 모르고 연금이 이것밖에 안 나와서 어떻게 사나. 세상이 갈수록 말세야. 최영호 씨는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짜증을 부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임재만 씨를 만나고 온 날이면 유독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다음에 또 임재만 씨를 만나면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게이트볼 동호회 다니고 나서 성격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이렇게 잔소리 안 했잖아. 그 말에 최영호 씨는 뜨끔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짜증을 부리는 날은 공교롭게도 임재만 씨와 만난 날이었습니다. 임재만 씨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거쳐 아내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최영호 씨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임재만 씨와 짝을 이루지 않고 다른 회원들과만 운동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운동 후에 기분이 상쾌했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짜증을 부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좋은 일 있어? 기분이 좋아 보여. 그 실험으로 최영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내 기분이 나빠진 건 나이 탓도 아니고 건강 탓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탓이었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내 하루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최영호 씨는 임재만 씨를 아예 끊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동호회원이니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임재만 씨가 불평을 시작하면 그래, 그렇구나 하고 짧게 받아치고 다른 회원에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화가 와도 10분 이상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안했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최영호 씨의 일상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운동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독 기분이 처지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 받고 나면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면 세상이 우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옮겨붙고 있는 겁니다. 최영호 씨의 변화를 지켜보던 같은 동호회 회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네모 형,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최영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만나는 사람을 좀 골라서 만나기 시작했을 뿐이야. 그 한마디에 그 회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야 하는데. 사실 임재만 씨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임재만 씨도 나름대로 힘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외롭고 몸 여기저기 아프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그 답답함을 풀 곳이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재만 씨의 사정은 이해하되 내 마음의 건강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와 거리두기는 얼마든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물리적으로는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멀리할 수 없다면 심리적으로라도 경계를 세우십시오. 불평이 시작되면 대화를 짧게 끊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감정 전염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한 결과 감정은 전염병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감정의 전파 속도였습니다. 우울, 불안, 불평 같은 부정적 감정은 기쁨이나 행복 같은 긍정적 감정보다 주변으로 퍼지는 속도가 3배나 빨랐습니다. 옆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3개월 안에 자신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수면의 질이 낮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만성적인 불평꾼 곁에 오래 있는 것은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 이것은 심리적 영향을 넘어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진다.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정 때문에 들어주다가 내 영혼이 먼저 병듭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힘들고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매번, 항상,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독을 주변에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나의 표상이다.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늘 불만에 가득 찬 사람과 함께하면 내 세상마저 어두워진다. 당신, 그동안 남의 무거운 한숨 소리에 내 마음까지 짓눌리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평을 다 받아주느라 정작 나의 기쁨은 돌보지 못한 세월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크게 웃게 만드는 사람, 밝고 맑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십시오. 당신의 남은 소중한 인생을 눈부시게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귀한 인연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정리해야 할 관계에는 조용히 한 발자국 물러서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의 본성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화려한 성공도 넘치는 재산도 아니다. 마음이 편안한 관계 속에서 고요히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한두 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랜 시간에 걸쳐 보여준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보십시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내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어르신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